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중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고집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 접을 수 있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미중산업연구원 조종찬 소장,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김희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이어져 온 강력한 방역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방역 정책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 시점인지 참다 못해서 폭발을 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홀로 이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잖아요. 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핵심이 봉쇄식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기본권, 소위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까지 별 대책이 없이 국민들이 버려진 것 같은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번 시위의 그 촉발, 뭐 오르무치에서 뭐 이런 게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20차 당대회에서의 안정적인 권력 창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이 협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과학적 코로나 방역 뭐 이러면서 다 협조를 했는데 그러면 20차 당대회에서 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렇다면은 뭔가 민생이나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 완화 조치라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일거에 무너지니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사실 이 시위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게 제2의 천안문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막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작점은 민생에 있었고 다만 이게 오래 가게 되면 항상 중국 시위가 그렇잖아요. 오래 가게 되면 정권에 대한 불만, 그렇죠.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기본권 제한이라든지 가장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목전의 문제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확산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민생에서 촉발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현재 지도부에 대한 불만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중국 뭐 국민들, 시민들의 반대 시위를 보면 뭐 백지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한다거나 거기 보면 시진핑 퇴진이라는 말, 물러나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민생의 이슈가 좀 옮겨붙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전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겠죠. 이 백지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못 쓰는 거죠. 그렇겠죠. 그 사실 홍콩 시위 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 홍콩 시위 때도 이 CCTV나 이런 데 찍히면 자꾸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러니까 백지를 들고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면 쓰고 나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또 복면 금지법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출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특히 이번 시위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많이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뭐 20%에 육박을 하고 특히 대학생들이 뭐 50개 대학이 연대를 해서 나섰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뭐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소위 그 민간의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집단적으로 표출이 되고 그게 SNS를 통해서 또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시진핑 지도부 입장에서 이걸 강력하게 더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오히려 도화선이 될 수가 있기 더 때문에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방향 자체를 약간은 완화 쪽으로 이미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잡아서 아마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 상황에 대해서. 뭐 중국인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이도 시진핑 주석 이야기만 들으면 울음을 뚝 그친다고 하는데요. 뭐 절제 권력자인 시진핑 자체도 현재 코로나에 좀 농락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그 방역 기간 동안에 국가 자산을 군사력이나 인프라 투자에만 쓰다 보니까 의료 체계가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여기에 우르무치의 그 화재 사고가 과도한 방역에 있었다는 점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냐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지난 3년간의 그 락다운으로 인해서 네. 중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무기운 상태가 됐는데요. 이제 이런 정책적 실수를 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 면역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자에 따르면 네. 물백신이 현재 새로운 변이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16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근거는 집중 치료실 같은 경우는 서구 기준으로 해서는 10만 명당 4개 층의 그 병실이 필요한데 이런 수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용 능력이 15.6배 정도 수준되는 환자들이 이제 발생하고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사망자가 속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 그럼 제2의 뭐 태남원 사태, 제2의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1989년 5월 달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에도 경제적 문제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네. 그 실제적인 그 시위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번은 좀 더 심각한데요. 네. SNS를 통해서 27일만 하더라도 53개 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났고요. 네. 지금은 100개 대학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뭐 공산당 퇴진뿐만 아니라 PCR 검사 필요 없다. 그리고 수탉을 죽여도 새벽은 온다. 또 자유를 원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연호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중국 같은 사회는 소위 말해서 1인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하지만 내부 변혁에는 아주 무척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3월 전인대 이후에는 중국에서 대규모 5년마다 한 번 있는 정규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백지 시위가 자칫 시진핑 대 13억 중국인의 대결 구도로 흘러갈 경우에는 자유나 민주주의, 정권 교체 움직임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무력 진압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희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번져가고 있다는 인상을 좀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없다라고 예. 보세요? 천안문 사태까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천안문 사태와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천안문 사태는 사실은 계획개방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변혁이 관련되었던 그 문제이고요.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기는 했지만 그 바탕에는 정치 세력들의 노선 싸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정치적인 분란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에서의 불편이 극도에 달해서 있으니까 사건이 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당국이 지금의 시위를 어떤 형태로 받아들일까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보면 수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수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사실 시위를 뭐 하는 것들을 보면 강제로 진압을 하거나 무력으로 누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최근엔 또 SNS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면은 아무래도 좀 반발하는 심리들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체제와 달라서 민주집중제를 쓰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정책을 시위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시위든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나아가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중앙정부는 지금 당장 급격하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대중들은 20차 당대회 이후에 큰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대했던 게 안 나왔다라고 안 보는 거군요. 나왔다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일단 겨울이 왔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가 갑자기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으로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내년 3월 양해를 중앙정부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보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사태를 당국도 심각하게 여기고 좀 완화를 풀려고 본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이번에 발표 중에서 지방 당국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비해서 엄격하게 대처를 했다. 이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완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그런 정책들이 뭐 정조와 광저우와 베이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위에 대해서는 뭐 엄격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 정책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 교수님, 사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2030 세대들이 특히 지금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아까 대학들이 뭉친다거나 그다음에 실업률 상태, 고용 상태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안 좋고 현재 중국의 어떤 기존의 중국 주의에 어떤 녹아는 상태가 시간이 좀 덜한 세대가 2030 세대잖아요. 근데 그런 젊은 층들이 이런 장면들을 보는 게 그리고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지는 게 과연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더 반발을 살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사실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 졸업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사회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네요. 이제 그 전체적인 일자리에 1년에 한 1,200만 개 일자리가 필요한데 네네. 상당 부분이 이제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우선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죠. 일단 없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 천안문 사태 말씀도 하셨지만 천안문 사태 같은 경우는 원래 유혈 진압을 안 하고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나중에 이게 4월 5일 날 발생해서 6월 4일 날 네. 유혈 진압이 됐는데 중간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5월 달 지나면서 그 국민당 돌아오라. 공산당 물러나라. 이거 이제 중국한테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걸 바로 그 탱크로 진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위도 기본적으로 뭐 공산당 타도 이게 한 목소리가 돼서 막 그러면 그렇게 가지만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수용적인 자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를 잘 해서 취업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중국도 이 제로 코로나의 문제점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풀면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나올 거고 그게 지금 현재 붕괴된 의료 체계 특히 대도시는 그렇다고 치고 지방 소도시나 농촌 같은 경우는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회 안정을 직접적으로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 정책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 11월 12일에 허베이의 시자庄이라는 데가 있어요. 석가장시. 여기에 20개 항의 약간 완화된 조치, 격리 날짜도 줄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폭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은 지방의
과학적 코로나 정책, 중국의 표현에 의하면 네네. 이게 제대로 집행이 지방에서 되고 있는지 순시조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너무 과도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원래 중국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약간 갈아타기, 네네. 물타기를 하면서 갈 수 있고, 저 시위 같은 경우는 민생 시위 부분에 대해서는 세게 못 건드릴 겁니다. 다만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에 대한 도전, 이거는 반혁명, 반국가죄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세게 갈 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 단계까지는 안 왔다. 이게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서 막 가야 되는데 그 천안문 사태 같은 게 생기려면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 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쉽지 않다. 네, 그 방에 어려운. 뭐 제2의 이런 타이틀을 붙이기는 좀 이제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기본적으로 막강한 공산당 중앙정부의 공권력에 도전할 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런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게 옛날하고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로 오픈이 돼 있고 네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봉쇄에 의해서 이 소위 생활의 불편함, 취업, 민생 모든 게 바로, 막혀 있는 바로 먹고 사는 상태잖아요. 문제가 네. 아무 대책도 없이 음식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나오지 말라 그러면 그리고 어린애까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PCR 검사를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쉽지 않죠. 이거는 너무 그 비인도적인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조금 돼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돌아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중국 당국이 이거 이렇게 내가 지금 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느냐 해서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도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여기에다 둘 필요는 지금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는 선에서 막으려고 애를 쓸 거다. 상황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나 없지만 애를 쓸 쓸 거다. 거다. 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물릴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금만 물리면 그만 확진자가 늘어날 것 같고 의료 체계는 받쳐주지 않고 이러면 이걸 과연 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은 그 대학생도 있지만 또 오반이라고 해서 젊은 층 중에서 직장을 찾지 못하는 젊은 층이 많은데 이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3년간 일이 없다. 그리고 뭐 인민에게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시진핑 정권은 뭐 퇴진하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독재자라든지 권위주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받으면은 예의 없이 본능적으로 억압 정책을 쓰게 됩니다. 시진핑도 아랍의 그 자스민 혁명을 봤고요. 소련 붕괴 시절이 어떻게 붕괴됐는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주도하고 있었던 감염 억제 정책, 소위 말해서 백신 외교라든지 인류 공동 운명체라든지 오리고 없는 공산당 지배 체제를 주장하다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방역 정책을 180도 바뀌었을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자신의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거의 타협점을 보지 않을 타협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타협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세게 드라이브를 더 걸 것이라고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현재 방역을 구실로 해서 건강 코드에 그 레드 등급을 부여하면서 예. 아예 그 사람들 이동을 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소셜 그 미디어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채팅 그룹을 폐쇄한다든지 또 PCR 검사를 확대하고 네. 무장 경찰을 동원해서 사전에 그 시위를 차단하는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젊은 층들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성격상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대결 구도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위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인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부가 간다면 그러면 뭐 지금의 반발 세력은 더 커지고 더 강도도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48개 도시 4억 한 2천만 명 정도가
그 이동 제한에 걸려 있는데요. 4억 2천이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 3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특정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8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뭐 GDP의 어마어마한데요. 60% 정도가 안 좋고 또 올해 아무리 잘해도 중국의 GDP 성장률이 2.7% 내일 정도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뭐 중국인들의 인내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뭐 시위는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로 코로나 완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안이 대중들과 당국이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를 어디로 잡느냐는 논쟁이거든요. 당장 경제나 민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앞당겨야 된다. 희생을 좀 각오하더라도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체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겨울 시기에 풀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년 양해까지는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것 같고요. 내년 3월까지는 끌고 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방역의 강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내년 3월까지는 강도를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양해가 끝나고 나면 아마 국가가 정책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도 이 경제적 문제, 청년층의 실업 문제, 그리고 이 봉쇄에 시달리고 있는 민생의 문제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 뭐 방역을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봉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경제를 이유로 뭔가 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짐이 보이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이폰 제조,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의 제조의 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정저우시에 펼쳐진 이 전면 봉쇄를 부분 봉쇄로 좀 해제를 하고 완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최근에 애플 주가 떨어지고 뭐 이런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거의 폭스콘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네,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산당이 경제 발전이 없으면 공산당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자기들이 제일 알고 잘 있죠. 압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위대한 과학적 코로나 방역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공산당이 지도부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미세 조정이죠. 미세하게 조정하는 큰 틀은 거. 가져가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저런 것들이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들,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팍스콘도 대만 기업이지만 어쨌든 아이폰을 100% 생산하는데 중국에서. 네. 그런 그 흐름 속에서 해외 자본, 그다음에 국제 교류 이런 데 대해서는 뭔가 물꼬를 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간 격리했던 거를 나흘로 줄여준다든가 이런 미세 조정, 좀 톤다운을 하는. 톤다운 네.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위 방향을 얘기하는 제스처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겠죠. 네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의 대형 기업들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양안 관계가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는데 네네. 워렌 버핏은 TSMC 걸 산단 말이죠. TSMC가 남경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 상당한 양의 하이테크 반도체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못 참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정권에 대한 직접적 도전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좌시할 수 없다. 지금 시위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나온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서 이데올로기를 건드리게 되면 그거는 지금 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를 건드리는 것까지 그렇게 대규모로 벌어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아직은 분위기상 그게 아니다. 정부도 알고 있고 예. 시민들도 알고 있다는 지금 얘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더 급하죠. 그렇죠. 공산당이 더 급합니다. 이걸 빨리 풀어서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렇죠. 경제도 좀 살려보고 싶고.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 안정을 위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중국 당국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대회 끝나서 탁 풀면 그러면은 그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그럼 뭐냐, 우리 이렇게 되는 필요 없는 거죠.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지금 와서 갑자기 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가 이 병균이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체 변이를 일으키고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빨리 위드 코로나로 어떤 전환을. 형태로 간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일정 부분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파급이 돼서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사회 안정을 직접적으로 해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청년 실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은 공부한 대학생 청년들 그리고 SNS나 이런 그 컴퓨터 이런 데 아주 자유롭거든요. 능수하죠. 얼마든지 능수를 하고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의견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바로 사회 불만 세력이 그렇죠. 됩니다. 불이 막 붙기 네. 시작할 수 있다는 사회 거죠. 불만 세력이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형태로 일단은 방향을 잡을 거다. 근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시면 중국의 이 정치 시스템이 좀 이게 당대회 끝나고 실제로 이 국가 정책이 확정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네네. 어쨌든 전인대까지. 정부 공작 보고가 나와야 네네. 되니까 네네. 그리고 방침이 나오기까지 항상 몇 개월의 공백이 있단 그러네요. 말이죠. 이게 또 하필 겨울에 코로나 창궐 시기에 이렇게 겹쳤어요. 겹치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그 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흐름을 잡아주느냐 12월에 열리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라는 화살까지 또 붙여주셨는데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금 어쨌든 아이폰을 생산하는 곳에 시에 이제 봉쇄를 완화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물꼬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일단 시진핑 3년이 위에 시진핑 주석 의 행보를 보면 네네. 기본적으로는 방역 정책을 풀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중앙아시아를 갔고요. 이 G20에도 참여를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서구에 대해서 계획 개방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 표현을 했거든요. 그 상징적인 게 셜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거였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 그 서구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플은 미국이 반중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펼쳐준 우호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애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 분명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와서 활동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방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세한 조정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폭스콘 해제해 준 것도 그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이제 뭐 제 지인들의 SNS 계정에 들어가 봤더니 실제 베이징에서도 그 경찰과 주민들과 협의하에서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하다가 이제 발생한 동만 봉쇄하는 것으로 협의가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조금 톤이 낮아지고 있네요. 네네네 그래도 수위가. 방역 강화가 훨씬 완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방 정부에서도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고 방역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두려움이 좀 해소되기 때문에 민생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방 정부에서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에 봉쇄 수위를 좀 낮추게 된 곳이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생산되는 공장이 있는 곳인데 소장님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런 어떤 경계심 그리고 두려움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 이번 이렇게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것이 주가를 올리는 반대작용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애플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정조 공장의 그 재개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그 금리 제롬 파월 예, 의장, 그렇죠.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야기가 예.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홍하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 아이폰을 한 70% 정도 맡아서 생산을 하는데 이 중에 그 정조 공장이 6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그 홍하이 같은 경우에는 정조에서 이탈 한 2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아직 돌아오질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군인이라든지 당원을 거기다가 이제 투입을 해주고 있는데 네. 또 이 시점에 수당을 둘러싼 노사 또 충돌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4분기에만 하더라도 아이폰 14 그 신제품들 같은 네네. 경우는 생산 대수가 한 1,000만 대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애플의 4분기 출하 대수는 한 12%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애플을 비롯해서 미국의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예상 실적들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또 3분기 이후에 그 실적들을 보면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주당 순이익의 그 시장 예상치들이 하향 조정되는 네,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좀 빨라지고 예.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도 들어가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애플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고용 해고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분간 그 미국 증시 특히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나지만 내년도 어느 정도 실적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에서 지금 내부에서도 굉장히 뭐 시끌시끌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뭐 미국과의 또 계속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 정부의 뭐 코로나 방역 정책 그리고 글로벌 뭐 밸류 체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들 수요 약화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지금 중국 정부는 한 5% 중반대를 뭐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못 미치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고 심지어 4분기에 역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3, 4분기에 그 3.9% 성장이라는 사실은 그 서플라이즈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뭐 마이너스 0.2 같지만 전체적으로 3% 미만이 될 게 확실하고요. 네네. 이거는 뭐 중국 정부의 잘못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글로벌 경기가 같이 돌아갔어요. 예, 너무 안 좋았고 예.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내부적 봉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물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그쵸. 네. 그다음에 그 중국이라는 데가 이 거대한 이제 생산판으로 본다면 A 지역의 부품이 B 지역으로 가서 조립이 돼야 되고 그렇죠. 뭐 C라는 국외 부품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계속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 이게 돌아야 건데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철도의 됐어요. 화물 운송량이나 이런 게 뭐 전년 대비 한 30몇 프로가 지금 돌아다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 활동이 올라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생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 내수와 소위 자신들이 얘기하는 쌍순환이 돌아가려면 해외 경기와 내수 경기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안 돼요. 수치가 안 네. 좋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국 정부도 알고 있죠. 이걸 갑자기 내가 여기에 과도하게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이게 돌아갈 상황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뭐 욕심으로는 연초에 5% 내외를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 사실은 시진핑이 그려놓은 그리고 중국이 그려놓은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면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5%는 매년 가야 그게 우리가 최고가 미국을 될수 물리치고 있다. 정말 세계 최고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 작년 올해 계속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보장할 수 쉽지 없어요.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고 신상타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수치를 물론 시진핑은 그전 지도자들보다는 그런 수치를 나는 본인이 얘기했죠. 나는 GDP 그 신봉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중국의 경제도 이런 부분에 체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질적으로. 사실은 공급망의 핵심에 있으면서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할 수 없이 중국 부품에 또 중국 공급망에 네, 기댈 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없었어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어나갈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디커플링 위협은 계속 맞아요. 되고 나오고 있고 있고. 국내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삼중고에 사실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건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인데 세계의 공장이고 핵심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세계적 국가를 옹비언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방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이번에 경제 관료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허리펑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부총리가 될 건데 그 양반은 공동부유의 신봉자고 1대1로의 신봉자다. 그렇다면은 체질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어려울 것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 정책적인 리스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정책 리스크는 사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제의 불확실성이 정권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바꿔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중국이 뭔가 이런 흐름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중국 경제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진핑 3년임 이후에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는 네. GDP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껏 고도 성장 중심을 이제 버리겠다라는 것이고 중국이 사실 서구에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고 할 만큼 고도 성장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시진핑이 강력하게 조정할 힘을 가지게 되었고 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 문제를 지금 일종의 조정하는 게 그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4분기에도 경제 성장률 자체의 연연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체의 기본 구조를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특히 지금 미중 관계에서 이번 20차 바이든과 회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기류, 즉 실무자 회담이라는 것을 하기로 한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서구 유럽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솔처 총리 왔고 뭐 네덜란드에서도 ASM의 EUV를 팔 걸 고민하고 해보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사인들을 볼 때는 대외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고 봉쇄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 나간다면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사실 지금 뭐 김희규 교수님께서 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몇 가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에서는 계속 분열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뭐 최근은 아니지만 중간 선거 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 뭐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무조건 중국을 공격하는 스탠스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대중국과 관련된 무역 수지가 지난 6월 달 이후부터 계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좀 강화시키고 있고요. 첨단 그 제품과 관련된 수입 문제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물류이동 차질로 인해서 수출까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50%에서 30%까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급감한다는 자체는 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 특히 이제 달러박스 역할을 했던 대중국 수출 중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중국 경기 위축,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뭐 세계 반도체 시장이 내년도에는 4.1%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철강이나 석유화, 디스플레이 같은 쪽의 수출이 상당히 막히고 있는데 반도체까지도 단가 하락에 따라서 상당히 어렵다면 뭐 우리 경제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우울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컸던 나라고 물론 지금도 큽니다. 근데 최근에 뭐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8개월 연속 적자고 그 적자의 이유에는 반도체와 중국이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중국의 상황을 우리로서는 사실 앉아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맞아요. 그 시장 다변화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다변화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이 30여 년을 부르짖었는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뭐 기술 경쟁력 네. 갖춰야 된다.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와 중국이 석탄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죠. 맞아요. 그리고 뭐 누가 이기네 죽네. 근데 호주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46%입니다. 절반이 가까워요. 네. 그런데 다시 재개돼서 또 살아간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중국과 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도 대만의 대중 의존도가 52%인데 실제로 다른 것까지 계산하면 거의 70% 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 싸워도 실용적으로는 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런 뭐 우리가 25%가 대중 무역에서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네네. 뭔가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득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중국의 정책과도 관계가 있죠. 중국의 정책이 예를 들어서 뭐 모든 부분을 다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하는데 다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내년에도 화두는 결국 방역, 그다음에 AI 쪽의 발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개발.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갖고 있는 강점, 이게 중국의 정책과 어떻게 맥을 같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면밀한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번에 G20 발리에서 그 한중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열렸고 맞아요. 서로 뭐 25분이니까 할 말도 없었겠지만 껄끄러운 얘기는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이 뭐 대만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그러나 서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했어요. 물론 언중유골이고 다 뜻이 있지만 일단은 한국을 그냥 놔두면 한미일 삼각 구조가 더 강화될 거니까 어차피 한국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한국도 뭐 북핵도 있지만 사실 경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큰 틀에서 뭔가 협력 분위기로 가닥을 잡자라는 기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난 몇 년간 얘기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한 발이라도 긍정적으로, 앞에 네, 나간. 그 경제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방이 이제 좀 알아서 더 해라 그러면 사실 지방교류 차원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여지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뭔가 열어놓고. 그 틈에서 찾아서 움직이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한중 간의 제일 큰 문제는 아무 대화 메커니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좀 이거부터 중요해질 것 시작하면서 같다. 풀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영향을 가장 크게 또 주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뭐 반도체 문제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충돌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두 가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계속 미국의 상황만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럽이 미국의 이 경제 제재, 중국에 대한 경제 체제에 대해서 태도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ASML이고요. 네덜란드. 예, 그런 측면에 해서 유럽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대만의 TSMC도 뭐 완전히 미국과 같이 공동 구조를 취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중국과 무역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당의 지방정부 선거의 승리 이후에 TSMC 행보도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동향을 같이 파악을 하고 정부가 정책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앞서는 걸 경계해야 된다.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디커플링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 다른 것 다 떠나서 중국은 향후 5년간
한국 경제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반도체 점유율이 줄어드는 데는 중국의 그런 어떤 정책적 수정 방향 수정도 저는 영향이 꽤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중국에 대한 정책의 태도 같은 것들이 정부나 기업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를 하루아침에 60%나 차지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중국 그 리스크를 다른 지역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내가는 쪽으로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뭐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대외적인 상황도 계속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좀 슬기롭고 현실적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준영 교수, 조용찬 소장, 김희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